2021년 2월 4일 수원지법 301호 법정. 한 사건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남성에게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의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 형사들의 조작이다. 왜 나한테만 죄가 있다고 하는 거냐? 조사를 똑바로 해라. 내 인생은 모두 끝났다. 만난 적도 없는데 형사들하고 검사들이 모두 조작을 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 남성은 작년 2020년 7월 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용인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유동수였습니다. 유동수는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범행 도구도 살인 현장에 대한 그리고 사체 훼손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자신을 범인으로 계속 몰아갔으며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증거를 조작했고 형사들이 지목한 집에 있는 연장 자체가 범행 도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으며 강압적으로 인정만 하라고 하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았다. 나에게 10일 동안의 기회를 주면 직접 조사해 범인을 데리고 오겠다.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 2020년 9월 시작한 공판은 무려 7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정말 유동수가 범인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그 약점을 알고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한 사건 파일, 용인 토막살인 사건, 유동수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유동수의 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갑자기 유동수는 자신의 상의 앞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하나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범의 쪽지를 받았다. 자신이 아닌 이 사건의 진범이 범행을 자백했고 사체를 훼손할 때 사용한 도구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며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긴급 체포되는 걸 보고 진범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보낸 쪽지다. 그리고 유동수는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 상의 주머니 앞주머니에서 이걸 발견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저희는 작년이었던 2020년 사건 발생 직후 본 사건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특가법에 의해 공개된 신상정보, 바로 유동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혐의를 1심 판결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그의 주장대로 진범이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그 증거와 자료로 하나씩 명백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발생입니다. 2020년 7월 25일 용인시 처인구에서 41세 여성 김씨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밤 10시까지 연락을 분명 했던 그녀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이죠. 근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1시 42분과 44분 사이에 김씨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간병하러 대전에 내려왔다 라는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는요, 끝내자, 이제 연락하지 말자, 이런 말을 보냅니다. 대전에 갔다라고 받았던 주변 지인들은 평소랑 매우 다른 말투 때문에 이상함을 느꼈고, 그리고 당일 저녁 10시 1분까지도 전화통화를 했던 남자친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직장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금융 기록도 없고 휴대폰 통화 내역이 그 이후에 아예 없다는 걸 보고 생존 신호가 명확하지 않다, 즉 강력 사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뒤 실종자의 행적, CCTV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라진 실종자 김씨가 2020년 7월 25일 저녁 9시 51분경 용인시 처인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습은 보였는데 그 이후 나온 사람은 남자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유동수.
근데 유동수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매우 큰 가방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고 나갔다가 버리고 다시 들어와 큰 가방을 가지고 나가고 다시 그 가방이 없어지고 다시 집안에서 가방을 갖고 나가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경찰은 의심합니다. 분명 유동수의 행적은 정상적이지 않았지요. 7월 27일 유동수를 긴급 체포한 뒤 유동수의 행적을 확인해봅니다. CCTV를 따라갔지요. 7월 29일 오후 7시 20분 시신의 일부가 발견됩니다. 처인구 남동 경안천변 인근에 있는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아래 땅속에서요 비닐에 담긴 채 토막 시신의 일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31일 오전 11시 50분 교각 아래에서 나머지 시신의 부위도 발견이 됩니다. 이 시신들의 DNA를 조회해본 결과 실종된 김씨가 맞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모두 수습하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유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옛 여인이었던 김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던 유동수. 그 이후 둔기로 폭행을 해 살해를 하고 바로 사망하지 않자 목까지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주거지 근처에다가 시신을 유기하였다라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유동수는 이에 반발합니다. 자기는 아니다. 모든 증거는 다 조작된 것이다. 정말 유동수는 억울한 피의자일까요? 그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내용의 전부를 봤는데 그 안에는 당연히 증거로 채택된 기록들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유동수의 이상한 주장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주장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김 씨는요, 남자한테 꼬리를 많이 치는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헤어지고 연락 안 한 게 다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0년간 알고 있었으며 남들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애인처럼 지내는 사이였다라고 피해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자신과 내연관계였는데 자기가 놔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수는 몰랐던 걸까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내용이 일부 확인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이었던 2020년 7월 24일 피해자 김씨가 유동수에게 이런 문자를 냅니다. 아침 9시 14분. 이러는 게 나를 도와주는 태도입니까? 오후 2시 54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엔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부탁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잘해보고 싶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사정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누구에게 매달렸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유동수가 연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분명 피해자인 김 씨는 유동수와의 관계가 정리된 상태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 잘 만나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김 씨에게 유동수가 집착했고 불만을 품었다라는 느낌이 보여지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유동수의 관계에 대한 말도 거짓처럼 보여집니다. 유동수의 이상한 주장 두 번째, 모른다라는 말들. 여러분, 유동수 주장대로 자기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워낙에 남자 많이 만나서 내가 그냥 헤어지려고 했어요. 내가 놔주려고 했어요. 고민 상담은 받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이었다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오전 8시 16분 피해자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 경찰이 유동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혹시 만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유동수는 5일 전에 만났고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전화를 끊습니다. 만약에 그냥 조언을 해주는 사이고 만났던 사이면 유동수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정말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면 우린 보편적으로 알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랑 전화 끊자마자 문자를 보내보거나 전화를 해보거나 그러지 않을까? 유동수는요, 마치 그 사람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듯
연락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즉 사라진 김 씨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전날까지도 연락을 했고 사건 발생 당일까지도 연락을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유동수의 이상한 주장 세 번째입니다. 자신은 아예 본 적도 없다. 사건 발생 당일날 피해자인 김 씨를 본 적이 없다라는 유동수의 주장인데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이야기가 아예 달랐습니다. 2020년 7월 25일 유동수는 지인들과 근처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저녁 7시 29분경 귀가합니다. 그리고 7시 44분경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중간 현관 비밀번호가 땡땡땡땡이야. 집으로 와. 그리고 그 이후에 저녁 9시 22분 전화통화까지 한 게 확인이 됩니다. 아마도 피해자인 김 씨는 유동수를 만나러 그 장소에 어쩔 수 없이 간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9시 51분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CCTV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있네요. 아니, 그럼 거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데도 있는 거 아니야?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고 수사자료를 검토해보면 이 원룸 건물의 출입구는 1층밖에 없습니다. 공동현관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외벽에는 총 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찍히곤 출입할 수 없는 구조였지요. 근데 김 씨는 9시 51분에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이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유동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유동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CTV에 그 여자 김 씨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 김 씨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김 씨예요? 김 씨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현관에 들어오는 CCTV에 찍힌 여성이 김 씨가 아니다, 모르겠다, 왜 그 사람이 김 씨라고 확신하느냐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이 김 씨가 아니면 맞습니다. 유동수의 말대로 집에 온 적이 없는 김 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럼 과연 이것만 가지고 말이 끝난 걸까요? 유동수의 이상한 주장 네 번째입니다. CCTV를 확인해 봤던 기록인데요.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2020년 7월 26일 새벽 4시 14분부터 27일 오전 8시 11분까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그 가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큰 가방을 갖고 나갑니다. 가방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나갔던 가방이 아니라 새 거에 새로운 가방을 들고 와 그 가방을 갖고 나가 다시 없어집니다. 빈 상태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경찰은 이동했던 동선을 토대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안에서 시신들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유동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거 저 집안에 있는 그냥 과일,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간 건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방 안에 있었던 게 음식물 쓰레기였다라는 주장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 집안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존재했는데 그걸 가방에다 집어넣어서 밖에 나가서 버리고 들어왔구나. 근데 이 말에 뭐가 이상한 맹점인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에다 버리십니까? 버리는 곳 당연히 집 근처지요. 집 근처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버리는 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유동수는 무려 2.7km가 떨어진 곳, 3km가 떨어진 곳에 가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가방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가방을 버리고 오실 건가요? 유동수는 가방을 버리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가방을 하나 사서 그 안에 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해 등산용 가방을 새로 사는 사람,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확인됩니다. 수사기관이 유동수의 이동 동선에 따라 움직이다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김 씨의 샌들입니다. 김 씨의 샌들이 발견되었고 그 샌들은
CCTV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과 동일한 신발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범인 맞네, 누가 봐도 빼박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동수의 이상한 주장 다음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경찰은 그냥 기소를 했던, 송치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루미놀 반응 조사를 해봅니다. 현관, 베란다, 그리고 베란다 좌측에 있던 수도꼭지, 바닥, 벽, 화장실 문 앞, 화장실 문턱, 화장실 문 하단, 화장실 바닥 배수구, 이 모든 데서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처 지우지 못한 혈흔도 발견됩니다. 거기에선 DNA까지 나왔죠. 전부 김씨의 DNA였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유독 화장실 배수구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마치 소독을 해놓은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아주 진하고 강한 혈액 반응이 보였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구나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동수는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집안에 있었던 공구들, 그 공구를 처음에 형사가 가져갑니다. 이게 범행 도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범행 도구라고 유추했던 공구에서는요, 어떠한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유동수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도구가 없잖아. 내가 죽였다는 도구가 어디 있는데? 없다니까? 피가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해. 만나는 사이여서 그 사람 혈액이 조금 흘려진 걸 수도 있잖아.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동수의 CCTV를 확인해보면 이불, 베개 이런 걸 버리는 장면의 CCTV도 검출됩니다. 근데 그 CCTV를 보게 되면 버려진 의류 수거함에서 그대로 회수된 것, 거기에 혈액과 피해자의 DNA도 모두 확인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수는 남이 한 거다, 내가 아니다, 누가 묻혀놓은 걸 수도 있잖아, 이런 주장을 펼쳤죠. 진실일까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거기 현장에 있었던 CCTV는 유동수가 가지고 나올 때부터 의류 수거함에 버릴 때까지 단 1초도 누락 없이 이어지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걸 조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뿐만 아니라 시신이 발견된 근처에 검은색 비닐봉지들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는 회색 장갑과 피 묻은 수건들도 발견됩니다. 근데 그 수건은 이상하게도 로고가 박혀 있었는데 유동수의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회색 코팅 장갑도 유동수의 집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장갑에선 피해자 김씨의 DNA도 나옵니다. 버려진 가방, 새로 산 가방에서도 전부 김씨의 DNA가 함께 검출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 어떠신가요? 직접 증거가 없지만 누가 봐도 유동수의 집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겠죠. 유동수가 불렀습니다. 피해자가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온 적은 없었고요. 유동수만 가방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고 동선을 따다 보니 시신들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가방에서도, 많은 비닐봉지나 의류에서도 전부 DNA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동수의 황당한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였다는 증거가 어딨어? 사고, 자살, 혹은 제3자가 죽였을 수도 있잖아.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이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동수가 죽인 게 아니라 유동수는 사체 손괴만 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다,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만약에 피해자가 집 안에서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당황했던 유동수가 사체 손괴만 하고 유기했다라고 하면 살인죄를 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검 결과 이야기가 완전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두피에서는 열창 및 피하 출혈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개골 골절도 있었지요.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보여진 겁니다. 유기하면서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맞은 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막난 시신들을 모아 시신을 부검하기 시작했는데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피하 내부 쪽, 눈 양쪽 결막, 입안의 점막 부분에서 점출혈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점출혈이라는 건 미세한 모세혈관들 같은 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꾹 누르면 빨개지는 느낌 있죠. 즉 경부 압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최종적인 사인은 외상성 머리 손상과 경부 압박 질식사다. 즉 자살의 가능성 혹은 사고 혹은 질병사할 가능성은 없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유동수의 집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정말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은 5개의 CCTV가 외벽을 두르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아닌 이상 절대 이 안에 들키지 않고 들어올 방법은 없었지요. 자, 이렇게 모든 유동수의 주장은 반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수는 한 가지 종이를 내밉니다. 처음 말씀드린 메모지, 진범이 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생각처럼 들리시나요? 진범이 내 앞주머니에 넣어놨다. 유동수는 체포될 당시 여름이었습니다. 굉장히 얇은 옷이었죠. 근데 저 얇은 옷에 메모지 접힌 걸 집어넣는 걸 몰랐는데 그걸 4차 공판 사건 발생하고 무려 4개월이 넘는 시간 뒤에서야 알았다. 변호사에게도 말을 안 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쓴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어떤 진범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자기가 혼자 꺼낸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 유동수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여러분의 형량은 몇 년입니까? 유동수에게 어떤 형량이 가장 적정할까요? 살인을 저질렀고 사체 손괴를 했고 그리고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살인범죄, 보통 동기의 살인, 사체 손괴의 가중 요소, 권고형 범위는 징역 15년에서 44년 사이, 최종 징역 35년형. 최종 징역 35년형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 즉, 우발적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지요. 둘째, 사체 손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체 손괴는 더할 나위 없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죄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살해하는 과정 자체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과는 차이를 둬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판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란 얘기죠. 살아있는 사람을 사체 훼손한 것과 죽은 사람을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한 건 형량이 달라야 된다. 해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죄 판결 무기징역이 아닙니다. 유동수는 중국 국적입니다. 외국인 교도소에 있겠네요. 35년, 아마 1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 신청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되긴 어렵겠지만 말이죠. 유기징역이었습니다. 이 형량이 과연 맞는 걸까요?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인멸할 목적으로 또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내리는 현실이죠.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마 증명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럼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했는지 사망한 상태에서 했는지 어떻게 하라는 이제 그 부검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요. 발견된 모습을 보면은 살아있는 상태면 이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혈액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 그 훼손을 하게 되면은
피부 조직, 이제 그 조직분들이 바깥쪽으로 말린대요. 말리게 되면 살아있었다라는 뜻인 거고, 이미 심정지가 오고 사망한 상태에서 시신 훼손을 하게 되면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태로 있는 거라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진짜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면 시신을 만약에 아예 없애버리겠다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방송을 했던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전남편 살인을 하고 나서 시신 훼손을 어떻게 했는지,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였는지 사망한 상태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의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의식은 잃었지만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범죄가 진화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많이 또 얘기는 하시겠지만, 사실 범죄의 진화에 대한 문제는, 범죄가 점차적으로 진화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면 거기가 곧 유기장소가 됐는데, 살인장소 곧 유기장소. 근데 이제 뭐 자동차가 보급화되고 이동수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살해장소와 유기장소가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진 거고, 그리고 훼손이나 손괴가 많아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뭐였냐면 증거인멸이 맞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CCTV가 너무 많고 블랙박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봤을 때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아야 될 부분이랑 바꿔야 될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사체 손괴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살아있고 죽었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으면 더 끔찍한 건 맞는데 그 편차를 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거를 나눠서 그 형량 차이를 왜 그렇게 차별을 좀 두는 거지라는 문제는, 물론 이제 법하시는 분들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전 소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 2번 죽였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잖아요. 모든 건 이제 피해자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가게 될 텐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했다라는 문제는 그만큼 더 감출 게 많다라는 거라서 좀 더 형량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은 판사님이 그렇게 선고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령에 그렇게 적혀있는 문제라서 참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하나 또 끼어 들어가요.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 훼손을 했는데 징역 35년이네? 라는 거. 그러니까 좀 많이 괴리감이 느껴진다라는 느낌이에요. 너무 많은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고, 좀 강화를 해야 될 좀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사건에 이제 드디어 선고가 났죠. 1심 선고가 나긴 했는데, 여러분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유동수가 계속 자기가 아니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계획적인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심 선고는 그렇게 해서 끝났던 건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착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1심 선고가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뭐 그 이후에 항소할지는 모르겠는데 항소를 받아줄지도 모르겠어요, 유동수의 주장을. 근데 어쨌든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참 요즘에 그런 게 많네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뭐 유기징역이 나오는 사태들이 나오니까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